내 모든 것에 나온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 다들 아시겠지만 책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 어떤 책입니까? 많이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 버닝과 요즘에 또 촬영하고 계시는 가능한 사랑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신 오정미 작가님이 13분의 인터뷰를 만나서 그분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짤막하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듣는데 그분들의 인생 영화들을 이제 여쭤보시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영화들이 좀 특별합니다. 그분들의 삶이 특별한 만큼 보통 이제 영화 에세이에서 다루는 영화보다 조금 더 개인에게 달라붙어 있는 영화들을 소개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고 오늘 보신 블랙스완도 그 중에 한 분께서 본인의 인생에 영향을 준 그런 영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크레드 올라갈 때 잠깐 나갔다 오셨잖아요. 나오자마자 고개 절레절레. 아 힘들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목을 보다가 아 이걸 같이 보자고 한 내 자신이 너무 죄스럽고 그때 개봉했을 때 당시에도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은 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좀 겪어보고 또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이 어떤 그 굉장히 감각적인 고통들을 많이 표현을 해놓잖아요. 이 영화가 아프잖아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네, 막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 것들에 되게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또 조금 더 다르게 좀 다가오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에서 가장 극단으로 가고 싶어 할 때에 이제 보이는 어떤 자신의 추한 모습들 뭔가 목표와 삶이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은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연결돼서 그 니나가 네. 엄청 자기 파괴적인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처럼 일반 사람들이 예술이나 예술인을 바라봤을 때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 네. 근데 종민 배우님은 좀 다르게 좀 에너지틱한 느낌도 있는데 어떠세요? 예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각자의 방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들이 뭐 어느 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되게 많이 듣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모든 배우들이 전 다 굉장히 자기 영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그 노력의 양은 철저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하지 마였거든요. 아 선배님들이? 아니 선배님들을 포함한 제가 이렇게 동경하고 꿈꿔왔던 그 모든 감독님들과 선배님들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데뷔하고 나서. 좀 의외인데요? 의외의 커뮤니티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노력하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왜냐면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런 말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대중과 친숙하고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모든 배우들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우연히 운 좋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저마다의 재능과 저마다의 노력들이 있는 건데 그냥 선배님들이나 감독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저도 밸런스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게 영화 배우들 혹은 영화라는 산업 한정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야 되는 아,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해했습니다. 예. 한 작품에 막 네. 그냥 내가 진짜 마스터피스를 만들고 난 떠나겠어라는 마음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특히 배우들은 또 그냥 그 배우라는 한 개인이 이렇게 말하면 또 좀 그럴 수 있지만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뭐 그렇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막 완전히 파괴하고 훼손해 가면서까지 어떤 작품에 매달렸을 때 그 작품이 굉장한 작품이 나올 수 있겠죠. 엄청난 연기가 나올 수도 있고. 네네. 하지만 그 다음 그쵸. 그 다음을 생각했을 때 너의 삶을 생각했을 때 네.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너무 도박이다. 왜냐면 나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갈아 넣어도 모두가 다 그렇게 갈아 넣지 않으면 이렇게 완벽한 영화가 그 마지막 대사가 나는 완벽했어 네, 라는 네. 대사인데 완벽한 영화가 나오려면 배우가 완벽했다고 해서 완벽한 영화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밸런스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선배님들은 너무 사소하고 너무 좀 이시적이고 작은 노력들을 막 그를 위해서 너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그래서- 사소한 것들, 아. 사소한 것들. 계기가 있어요? 그것도 아무리 옆에서 그런 조언이 들어가도 이거는 아닌데 좀 방향을 바꿔야겠네. 그런.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뭐 하나 이제 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갈아놓고 뭔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전투적으로 임해도 네. 누군가 받아들여주지 않거나 누군가 따라와주지 않거나 혹은 나의 노력의 방향과 이 영화를 만드는 누군가와의 방향이 다를 때 정말 개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그러니까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노력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 영화는 정말 다수의 인원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은 감독이나 배우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뭐 누군가예요. 영화를 같이 만들고 있는 100몇 명의 누군가. 방향이 어긋났을 때 생기는 그 어떤 상처들이 있거든요. 사소한 거에 매달렸을 때 우리는 거국적으로 가야 하는데 작업을 할 때 그렇거든요.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거국적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좀 대승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이걸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달리면 나만 상처받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노력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순간 상처받는 거예요. 내 그릇에 대한 판단이에요. 거국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위해서 막 집에서 진짜 나 여기 나온 것처럼 뭔가 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로 그런 노력들로 해서는 영화는 그거는 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대사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나는 완벽했어라고 하고 책에서도 세라가 그렇죠. 그 대사 비웃었다고 하잖아요. 배우님 어떠셨어요? 또는 그건 네 생각이고 그쵸? 세라의 마음가짐.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저는 모든 예술의 주체는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예술의 주인은 관객이고 감상자고 그걸 해석하면서 돈 주고 이제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이야기를 저 사람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것인데 거기서 나의 어떤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겠다고 했을 때
감탄할 수 있겠죠. 우리도 막 공연 같은 거 보고 뮤지컬 보러 가가지고 막 갑자기 막 레베카 해가지고 딱 보면 막 우와 막 하잖아요. 너무 훌륭하지, 너무 멋지지.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은 시끄러워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 막 목청 터질 것처럼 노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술의 주체는 관객인데 관객과의 소통인 건데 100명이 봤을 때 100명이 다 만족하는 예술이 있든가라고 하면 저는 그 예술도 굉장히 잘못된 예술이다라고 생각하고 완벽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대사가 이 영화를 만든 감독도 그것을 비웃기 위해서 만든 영화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이 모든 지금 니나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 니들.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 하면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요라고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를. 너무 아프고 꼭 저렇게 해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럼 그것은 제 생각엔 감독의 의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네요. 듣고 보니까 근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특히 굉장히 전 국민한테 평가받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해, 그러니까 완벽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내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화살들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은 없으세요?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제 작품들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중요한 역할들에 이제 심어지게 될 때부터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나는 1년에 2-3번씩 수능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이에요? 수능 보는 전 아직도 수능 보는 꿈을 꾸거든요. 그 수능 시험 보러 가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 성적 때문에 12년을 달려온 거잖아요. 그 결과 그 12년의 나의 어떤 삶의 노력과 가치가 그날 하루에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 당일날의 그 긴장감은 아직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수능보다 더 빡센 것 같은데요? 그 맞아요. 통지표를 전 국민이 다 보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수능 시험 보는 꿈을 잘 안 꾸고 군대 가는 꿈을 많이 꿔요. 재입대하는 꿈을 많이 꿔요. 예. 그럴 정도로 그리고 이제 막 주연 역할들을 이제 막 하기 시작했을 때는 제가 얼마 전에 어딘가 얘기한 것 같은데 개봉 증후군 같은 게 있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개봉할 때. 불안 초조. 네, 이 영화가 어떤 반응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몇 번 연속으로 막 꼬꾸라지고 이럴 때는 이게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막 영화 개봉할 때쯤 오는 그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있었죠. 지금은 근데 조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한번 그런 우울감이나 불안에 빠지면 쉽게 이렇게 극복하거나 튀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네. 어려운데 몇 번 반복해서 겪으니까 이런다고 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었어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는 다음 스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리가 켜져. 저는 사실 작년에 뵀을 때 안식년 말씀하시고 좀 쉬고 싶다. 네네. 그리고 출판사 준비한 그때는 런칭 전이라 그렇게 불안을 해소하는 새로운 하나의 툴인가?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었는데 그건
오판입니까? 그러니까 책 장사 왜 하시는 거예요? 장사라뇨. 아니 아까 상품이라고 하셨어. 책 장사를 하는 이유는 글쎄요. 뭐 이유는 딱히 없고 하다 보니 재밌어서 판을 벌렸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접으면 큰 문제들이 생기는 상황에 이르러서 하고 있는데 다행히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재밌다는 것은 반응이 나쁘지 않다. 내보는 것은 어때요? 잘 팔려요? 잘 어때요? 팔리고 있죠. 괜찮아요. 네, 저희 회사 책 중에서는 그 천여름 안주 같은 건 이제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어떤 그런 것 같은 것이고 그냥 그 완주를 제외하면 괜찮아요. 가장 잘 팔리는 축에서 책이죠. 그 오디오북도 준비하신다고 그건 뭐 많이 많이 진행됐는데 지금 제가 지금 공연 준비 때문에 조금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지체되고 있어서 그게 조금 저도 좀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죄송한데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방금 공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라이브 네. 바이 네. 이제 연말에 또 하신. 제가 작년에 말씀하신 거 들으면 무제도 굉장히 소품 같은 일로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때 말씀하실 때. 근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장사하러 전국 발표를 다니시고 네. 그 와중에 뭐 영화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진짜 직업인으로서 정말 궁금한 게 시간 관리 어떻게 하지? 좀 팁 좀 알려주세요. 시간 관리를 할 수는 없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녀석을 관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왜 한숨 쉬세요? 안쉰년이 돼버렸거든요. 그쵸. 그래서 물론 촬영을 촬영장을 좀 벗어나겠다라는 목표였기 때문에 뭐 소정의 성과는 이룬 거지만 그냥 몸 자체는 가장 바빴던 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이걸 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쓰는 거죠. 계속 그냥 일만 하는. 그러니까 오전 중엔 출판사 일을 웬만하면 처리하고 마무리를 해놓고 네네. 그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습 들어갔다가 저녁에 이제 저녁 혹은 연습이 없는 일요일 뭐 이럴 때는 이제 해야 되는 스케줄들을 좀 해야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북토크라든지 네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의 뭐 G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잖아요. 저는. 그 와중에 세계의 주인도 근데 뭐 세계주의도 뭐 얼굴 같은 경우에 제가 나온 영화니까 당연히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일을 약간 만드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거 그래요. 그 오늘 자리도 사실은 그 저희 시작할 때 북토크하고 계단 내려가시면서 한 번 더 하시죠?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오정미 작가님의 이야기를 위주로 이제 작가님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자리였으니까 그냥 이제 이 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은 뭐 저의 근황도 좀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두 명이 이제 뭐 오정미 작가님이 메인으로 큐레이터를 하셨지만 어쨌든 두 명의 큐레이터가 소개가 된 건데 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GV도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박정민이라는 직업인이 그동안 이제 사회 나와서 커리어는 그 배우로서잖아요. 배우로서 영화라는 걸 창작하고 내 작품을 이것도 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제작자라고 바라볼 수 있고 동일한 창작품인데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가요? 동일한 창작품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죠. 그래? 네.
책은 작가님들이 주인공이죠. 배우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영화로 치면 이제 출판사의 대표는 제작자의 개념인 건데 제가 이 일을 이제 하면서 전 옛날에 좀 궁금했거든요. 그 영화 찍으면 그러니까 제작사 대표님들 막 오시고 하는데 저분들 뭐 하는 분들인지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뭔데 의견을 숟가락을 얹어? 저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인지. 근데 막 감독님들이랑 엄청 친하고 감독님들이 막 얘기도 많이 나누고 저 이제 꼬마 때 그리고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저분들이 한 일 정확히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참나. 무슨 일 하십니까? 왜냐면 우선은 그 감독과 배우가 있으려면 제작사 대표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섭외를 하는 거거든요. 감독이 섭외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자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기획자이기도 하고 기획자인 거죠. 그리고 기획자인 거고 이 영화를 만들기로 했을 때는 그 영화 책도 그렇고요. 그 텍스트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작자 만능주의. 그러니까 이 형태로 만들려면 이 형태로 만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이게 거예요. 어떤 형태입니까? 이것도 사실 아이디어 내셨잖아요. 한번 책 좀 뭐. 그러니까 이게 책의 형태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여기에 이제 바코드가 있잖아요. 네. 제작사 대표가 없으면 이 바코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팔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작사 대표가 갑자기 거들을 없는 게. 감독이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만들어 놨을 때 이 영화의 전 후방적인 것들을 모조리 다 관리하는 게 제작사의 대표구나라는 걸 제가 이거 하면서 물론 이제 책을 제작하는 사람은 그보다 할 일이 적은데 그럼에도 이게 제작자라는 거 이제 그 포지션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아주세요. 저 작년에 뵀을 때 네. 되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말씀하셨던 게 되게 쉼없이 그 연기를 이렇게 달려와서 조금 인풋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네네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올해 1년은 책에 이렇게 파묻혀서 그러니까 기존 커리어로 좀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좀 인풋이 좀 되셨습니까? 지금 그 제작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들으니까 또 새로운 그 몰랐는데 그 모르겠었어요. 열심히 그냥 제가 할 일들을 하고 좀 연기라는 것과 조금 거리를 가장 오랫동안 두어본 한 해였거든요. 과연 내가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제가 예전에는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그 연기라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역사를 지고 가려고 했던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할 때 이 연기라는 놈을 내가 역사를 쥐고 이렇게 내 쪽으로 끌고 와서 막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공연 이제 연습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이제 또 내년에 어떤 것들을 계획을 이제 좀 설계를 해놔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하니 특히 공연 연습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게 내가 이 녀석의 멱살을 이렇게 잡고 내 쪽으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구나. 어떻게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그 어떤 연기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강박 같은 것들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풍부한 감각들이
좀 찾아오는 느낌이 요즘 연습하면서 들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그 공연 연습 한정일 수도 있는데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 그 경험들을 제가 지금 공연하면서 연습하면서 순간순간 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예를 들면 연습하면서 내가 펑펑 울어요. 전 로미오와 줄리엣 연습하면서 한 번도 펑펑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 그냥 잘해야지 이걸 되게 뽀대나고 막 뭔가 남다르고 막 특별하게 해봐야지라는 욕심이 있었지. 이 캐릭터랑 이 감정이랑 내가 이렇게 같이 가보려고 했던 노력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막 이거 지금 공연 연습하면서 그러니까 내 장면이 아닌데도 막 뭔가 울컥하고 뭐 이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을 때 돌이켜보니 내가 지금 이제 연출들이 있고 스태프들 앞에서 자 해봅시다 하고 딱 들어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게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가끔은 아우 하기 싫어 죽겠네라고 해서 하기도 해요. 아 왜 또 하라 그러는 거야 하고 하는데 갑자기 막 씬 끝나면 막 울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 되게 연기한 지 그래도 한 15년 됐는데 내가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래서 지금 근데 몰라요. 또 이제 무대에 직접 올라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1000몇 명 있고 이러고 보여줄게 내가 하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지금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 경험하는 그것들이 제가 어제 인스타 라이브 방송하면서 약간 얘기했는데 호르몬의 문제인가 하거든 그 생각을 하고 그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니나처럼 막 내가 진짜 너무 잘해야지라는 너무 내가 끝내주게 해내야지라는 생각을 오히려 좀 버리니까 순간순간 느껴지는 감정들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삼천포인데 공연하는 무슨 공연이에요? 라이프 오파이라는 1월 29일부터 11월 네. 29일. 아니 그 저도 너무 기대되는 게 물론 이제 국민 배우가 이렇게 연기하니까 기대도 되는 건데 약간 인형극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 어디에 매력을 느껴서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뭐를 포인트로 관람하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포인트를 잡고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 하신 대로 네, 그 순간에 그냥 오시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경이롭다라고 느껴지는 어느 지점이 있어요. 이 공연이. 니나처럼 이건 완벽했어처럼 아니 그냥 이 공연 자체가 세상에 이런 공연이 있어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게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면 그걸 완전히 방해받아 버리는 재미가 있어서 네, 재미가 없어져서 얘기를 안 하는 말씀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이 공연은 또 제안 오디션 보자고 제안 들어왔을 때 안 한다고 하려고 했거든요. 맨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디폴트 값이고. 왜냐면 공연은 진짜로 안 한다고 제가 거절을 드린 작품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8년 그 공백 동안, 네. 연극 공백 동안. 네. 근데 이것도 그냥 무슨 공연이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있다가 그냥 웬만하면 그 대본을 주시길래 웬만하면 그냥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대본 보고 그냥 라이프 오파이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고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거라고 해서 순간 들었던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는 나 좀 멋있어 보였을 수도 있겠다. 뭐야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랑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냥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거 하면 간지 않은데. 이거 멋있는데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볼만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래 오디션 한번 봐보지 뭐 하고 이제 오디션을 본 건데 뭐 이제 잘 봐주셔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공연은 사실상 움직임 공연에 가까워요. 배우들의 그 체력 소진이 그러니까 그 우리 킹 오브 파이터 뭐 철권 이런 거 보면 그 체력 게이지 팍팍팍
막 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여요. 이 공연 보고 있으면 제가 웬만하면 괜찮다고 하거든요. 근데 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농담 삼아 제 25살 때 연극을 처음 해봤는데 그게 키사라기 리키짱이라는 공연이었어요. 일본 작품인데 보신 분 없죠? 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때는 제 농담 삼아 그때는 정말 점프 뛰면은 공중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내려온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예전 같지 않아요. 이게 확 그냥 이게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근데 멋있을 겁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물어보려고. 네. 자, 막간 광고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좀 유치한 질문인데 궁금해서 그 멋있는 척 하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영화 보면 니나가 질투하잖아요. 그 흑조 잘 하는 그분. 일하시면서 질투 나는 사람들 뭐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질투의 화신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질투가 많아요. 네. 표를 안 내는 것 뿐이지. 어떤 순간에 질투가 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자기보다 잘하는 것 같거나 혹은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누군가를 봤을 때라던가 특히 슬픈 순간. 특히 배우는 그게 굉장히 극명하게 데이터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투를 느낄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 멀리서 내 질투의 대상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돌아가고 그랬어요. 인사하기 싫어서. 아 진짜 수능 본다는 감각이 네, 진짜군요. 네 정말 너무 지금은 안 우리 돼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적당히 피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막 30 초반,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1등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누가 1등이야? 라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1등이 아닐지언정 음. 누가 1등이야? 라고 했을 때 계속 그거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등은 항상 바뀌고 1등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압도적인 1등이 있지 않는 한. 근데 그런 사람은 저는 오히려 후대의 예술가 네네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죠. 후대에 평가되는 것인 거고 지금 현재 누가 1등인지에 대해서 좀 집착을 덜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많이 놓였어요. 뭔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 같아요. 저 편하려고 하는 거죠. 저 편하려고. 그 배우들 막 할리우드도 진출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배고파. 하나도 배가 안 아파. 그래요? 하나도 배가 안 아프고 정말 너무 축하하고 더 잘 됐으면 미국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내가 하기. 현명한 건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요즘에는 그런 질투심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 진짜 질투심이 정말 많아. 왜냐면 사실 이게 질투심이라는 거는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알기 때문이거든.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저 사람을 질투하는 거죠. 그냥 쟤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그냥 우리 다 같이 잘하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을 누가 더 잘하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못 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전 질투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좀 마음 놓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네. 이번에도 또 겸손한 척 하지 마시고 솔직한 질문. 저는 최근에는 또 이렇게 이번 달에는 무제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박정민이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한 2, 3년 전에는 배우의 느낌이었다면 지금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지점이.
라이브도 잘하고 추천사로 책도 잘 팔고 뭐 이거는 되게 진짜 미시적인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지점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스스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직업인으로? 전 제가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저는 제 본업이 배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업에 방해가 되는 순간에는 아닌 거고. 출판사의 일도 우선은 두 번째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여기에 방해되는 순간 저는 다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기도 해요. 근데 아직은 뭐 이 일이 내 본업에 그렇게 방해를 주나? 라고 생각했을 때 좀 아직 오히려 도움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은 누군가가 봤을 때 지일이나 잘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우린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되고 싶지 않아서 우선은 저는 늘 경계를 좀 하려고는 해요. 근데 오늘 쭉 말씀드리면 진짜 무서울 정도로 그 자기 객관성 유지에 망하고 싶지 않아서 늘 생각하죠. 노심초사하게 해야 되나. 근데 반대로 질투를 받고 있다는 건 아세요? 누구한테요? 질투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저 솔직말로 얘기하면 출판업 출판사 왜냐면 거기서 네네. 진짜 슈퍼스타도 이런 슈퍼스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아마 그렇죠. 좀 안 이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박정민이라는 어떤 배우가 대표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만든 책을 소개한다. 이거는 사실 본인들은 예를 들어서 박정민한테 이 책 홍보 유튜브에서 홍보 좀 해주세요, 광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내 의지로 난 이 책이 좋아서 내가 홍보하는 걸 빼고 예를 들어서 이 책 광고해 주세요 라고 하면 뭐 얼마 받을 거 아니에요. 안 받으면 불법이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공짜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돈 안 받고 해요? 아니 우리 책을 소개할 때 네. 저한테 제가 돈을 줄 수 있어요. 그죠. 제작자인데.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이미 큰 어드밴테이지가 하나 있다. 제작자가 유명인이다 라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도 조금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우리는 많은 출판사들이 책을 팔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홍보나 이런 것들을 거스르지는 말자. 거기에 그냥 박정민을 살짝 첨가할 수는 있어도 박정민만 믿고 책을 파는 짓은 하지 말자. 우리도 다 보도자를 보내고 기자님들하고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좀 해보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기자님들이 저희 책에 답장도 안 해주세요. 네. 하긴 매달 나오니까. 또 네. 엊그저께 하나 나왔던데 그거 네. 한번 써보세요. 뭐 만우 이야기라는 책 나왔어요. 네. 문정희 배우님이 쓰신 만우 이야기. 뮤직이죠, 네.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떤 얘기예요, 이거? 이게 이제 저기 강아지 만우라는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고 문정희 배우가 키우던 강아지 저도 몇 번 봤어요. 촬영하면서. 근데 뭐 좀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좀 짧은 생이었죠. 한 7년 정도 살았는데 너무 근데 자신의 어떤 일부처럼 이렇게 같이 지냈던 강아지여서 그걸 좀 기록해놓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형견, 강아지, 반려견들을 키울 때 본인이 뭐 좀 조심했던 거, 혹은 아픈 강아지를 키울 때 본인이 했던 거, 그런 어떤 정보들, 그리고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좀 감수해 주신 정보들도 좀 넣어놓고, 그래서 많은 사진, 포토 에세이예요. 네, 이것도 에세이. 네네. 그래서 많은 정보들과 경험이 들어간 책입니다. 출판사 무제는 규모에 비해서 되게 책이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책들을 만드는 어떤 그런 큰 테마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출판사의 그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건 소외된 것들을 좀 위해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책들을 만드는 게 목표죠. 그것이 내용이든 형식이든 뭐 예를 들어 듣는 소설 그 천녀의 만주 같은 네네. 경우는 소설의 내용은 뭐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 소설을 처음 소개한 분들이 이제 시각장애인 독자분들이었고 오히려 이제 내 모든 것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소외된 인물들을 이제 인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고 이 책은 사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그러니까 정희 누나가 이렇게 어쨌든 나의 어떤 동료가 이런 책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아 우리는 소외된 책만 만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아 우리는 또 그 소외된 존재들을 위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 죄송하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책을 열심히 만들고 우리가 이 책으로 만든 돈을 아니 책으로 번 돈을 전액 어떤 동물보호단체 같은 곳에 기부를 함으로써 그래요? 예, 전액 기부. 아 물론 제작비는 퉁치고 나서.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작비를 이제 넘어서는 순간 그 모든 수익금은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깔끔하게 기부. 왜 이렇게 착해요? 그러니까 모토도 너무 따뜻하고 그런 성품이에요? 왜 아니에요. 왜 멋있어 보이려고? 왜죠? 명분. 명분? 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분이라는 것이 살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충동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쟤 저거 왜 하지? 근데 난 이게 하고 싶어. 근데 쟤가 저걸 굳이 왜 하지라고 했을 때 이유를 만들어 보자. 그럼 내가 나의 행동의 이유를 만들면 되지 하고 그 모토를 지켜가면 저 사람도 할 말 없잖아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게 명분이 막 무슨 핑계 댄다거나 변명한다거나 이런 명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조금 위해서 이 책은 이제 저희가 회사 이제 김하영 이사의 동의하에 네네. 중요하죠. 네 기부하자 해서 그리고 정희 누나도 모든 수익금을 아, 기부합니다. 대단.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을 좀 한번. 그럴까 봐요. 네, 오늘은 조금 빨리. 이게 어떠세요? 이제 내 모든 것이 출간된 지 조금 돼서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제작자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내 모든 것 이외에도 오늘 그 영화랑 엮어서 같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배우님께서 그 노력의 방향성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이전 인터뷰에서도 똑같이 이걸 역설하시면서 노력의 방향성을 잡아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커다란 행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행운 같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시간을 어떻게 겪어내셨는지 그 점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그릇된 방향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내가 막 이 순간을 버티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데뷔 초에 몇 편의 드라마들을 한 적도 저 주말 드라마 해본 적이 있어요. 주말 드라마가 나쁘다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드라마 오디션을 보고 나와서 회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가 인지도를 쌓으려면 이 드라마를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대였 아주 어릴 때죠. 판단력이 없을 때 인지도를 얻어야 되는구나 사람이. 그러면 이 드라마를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난 이 드라마를 해서 인지도를 얻겠어 라는 목표, 그 단 하나의 목표를 갖고 그 드라마를 선택해서 했어요. 아주 재밌게 찍었습니다. 좋은 선배님들하고 정말 재밌게 찍었고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인지도라는 거 선물 받지거든요. 시행착오죠. 내가 뭘 원해서 뭔가를 선택했을 때 하늘은 그걸 선물해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뭔가 회사라는 나의 소속사라는 곳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곳이구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들은 아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죠.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 후배 배우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매니지먼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매니지먼트가 따로 있고 배우 본인이 자기 매니지먼트를 하는 영역은 또 다른 거라고. 배우는 자기 자신을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실수도 하고 뭐 잘못도 하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배우의 이미지를 만드는 건 배우 본인이잖아요. 회사가 아무리 뭐 해가지고 프로필 막 이렇게 찍어주고 뭐 인스타 올려주고 뭐 이런다고 그 배우의 이미지가 생기는 게 그 허상이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그 시기에 조금씩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시행착오들을 계속 좀 하면서 내 생각들을 좀 길러왔던 것 같긴 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뭐 그러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이것저것 다 실수하고 부딪혀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그때 그랬으니까 오케이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혹은 이거는 해서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내 안에 정립이 되면서 누군가 어떤 나의 말씀하셨던 나의 좀 노력의 방향, 나의 길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데이터가 그 사람과 그 데이터가 쌓이는 내가 만나면서 뭔가 동행할 수 있는 그게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가끔은 혐오하고. 질문 있으신가요? 좋은 질문 있는데. 네. 잘생기셨는데. 아까 뭔가 그냥 살아가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뭔가 영화에 나온 니나처럼 끝까지 달려서 뭔가 마스터피스 같은 걸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나 뭐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저 삶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꿈꿔왔던 삶이에요. 나 하나를 부셔서 완벽한 어떤 것을 만드는 거. 제 삶이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리는 것 같아요. 근데 순간순간. 근데 아직도 꿈꿔요. 내가 진짜 한번 제대로 그냥 나를 파괴해서 역사에 남을 무언가를 만드는 것.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이라면 늘 누구나 꿈꾸는 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생각났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게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맞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쓱 맞는 것 같아요. 접근은 네, 감독님이 그냥 열심히 생각해서 열심히 탐구하고 취재도 해보시고 뭐 하셨겠죠. 그래서 그리고 배우들 만나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세계의 주인이 역사에 남을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어떤 것, 예술가라면 항상 꿈꾸는 그것은 내가 나를 파괴한다고 오는 것만도 아닌데 그냥 그 로망 같은 건 있죠.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평가해보자면 족적이 작품 같아요. 저의 족적이요? 네.
네. 지금 만들어 가시는 저는 무제도 아트라고 생각하면 넘어갈까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이래요. 우리는 죄송해요. 조금 덜 겸손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하죠. 네, 이 왜냐면 라이브조차도. 네, 그러니까 작가들도 예술가잖아요. 그 사람의 예술을 그럴싸한 그 사람들의 작품에 그럴싸한 액자를 만들어서 그럴싸한 공간에 걸어주는 것 잘 알려주는 또, 거죠. 네. 하나의 예술인 거니까 저는 예술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하죠. 네. 갑자기 질문이 네, 갑자기 쏟아지는데 이 순서대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그 최근에 마스터피스 하나 나오셨죠? 얼굴. 얼굴은 세계의 주인이 나옴으로써 네, 아무튼 네. 아까 그 블랙스완 보다 보니까 그 엄마가 리나를 굉장히 과잉 보호하면서 키우는 걸 보고 얼굴이 갑자기 좀 생각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봤지만 좀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잘못 믿고 살아온 거잖아요. 본인 안에 있는 그 어릴 때부터 받았던 모멸과 멸시, 천대가 잘못돼서 괴물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이 키운 아이예요. 그 아이가 사실 영화에서 보면은 좀 사이드에 나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님이 1인 2역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그 젊은 아버지 역할만 좀 강하게 남아있고 아들용만 그건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좀 비껴져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좀 흘러가는 멘트로는 잘 컸다 뭐 이렇게 나오고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한다 나한테 뭐 가분한 아빠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데 약간 좀 뒤틀려져 있는 사람이 아이를 양육했을 때 과연 정말 잘 키울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가 죽였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가 대답을 하잖아요. 넌 알잖아. 넌 이해하잖아. 이해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거를 하는데 마지막에 또 난 이해 못해 하고 나가버리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는 다시 나타나가지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게 아버지에게 다시 순응하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마음을 먹고 산악에 독립하려고 뭔가 빌드업을 하는 거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깊이 있는 질문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가 연기한 임동환이라는 그 아들은 우선 아버지의 표현대로 기생충이 맞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직업이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빌붙어서 그 사람의 직업은 아버지의 회사의 뭐 대표 뭐 그런 거죠. 총무 같은 걸 하는 거죠. 사실상 아버지가 읽어놓은 거 그 밭에서 난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인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든지 뭔가 나도 이제 내 일을 찾아야 되는데 라든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뭔가 뒤틀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PD한테 그 아버지가 뭐 아버지 엄마 죽였어요? 하고 나 이해 안 돼요 하고 PD한테 가서 잘 좀 부탁합니다 하는 것은 아빠가 이렇게 돼서 이제 사람들한테 모든 것이 까발려지면 자기 삶도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아마 이제 으악 하고 나가서 차에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갖고 왔는데 이거를 그냥 줘야 되나 버려야 되나 하다가 사실 버려도 그만인데 지워서 주잖아요. 좋은 부분만 남겨놓고 좋게 만들어달라고 우리 아빠 잘 되게 해달라고 왜 그러겠어요?
아빠를 위해서? 아, 저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고, 저는 사실 근데 이 작품 오늘 두 번째 이제 극장에서 보고 두 번째 보는데 그 엄마와 니나의 관계가, 저 과잉보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엄청난 질투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저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막 이렇게 좀 걱정하고 뭐 이런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약간 그 약간 그 비릿한 징그러운 느낌. 질투심, 그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걸 딸이 이룰까봐. 근데 그거 저 뭔지 알 것 같거든요. 아, 제가 저거 할까봐. 내가 좋아하는 애인데, 아, 쟤 잘 될까봐. 제가 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씨, 응원은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비릿하고 정말 그 추한 그 질투심. 근데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막 내 자신이 혐오스러운 마음. 오늘 좀 그런 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한숨 쉬면서 나가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막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냥 영화가 너무 그냥 이 영화라는 것 자체가 상담받아야 될 것 같은 영화예요. 이 영화가 이렇게 뭔가 존재한다면 상담받으러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좀. 사실은 막 이렇게 계속 그런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다 때려부시고 막 욕하고 싸우고 막 베이비 드라이브. 웃기고 이런 거. 다음 질문. 네. 저도 그 엄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저도 오늘 보는데 유독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저는 영화를 두 번째 보는 건데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어렸어서 그런지 이런 영화인지 좀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좀 약간 충격을 받으면서 왔는데, 보면서 니나는 되게 정답을 맞추고 싶어하는 그 틀에 굉장히 갇혀있고 그걸 깨지 못하는 그 자신에 대해서 결국 자기 혐오가 강해져서 뭐 그렇게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약간 그런 감정에 공감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정민님도 약간 모범생이셨어가지고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에 대해서 좀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을 할 때, 특히 해야 할 때 내가 뭐가 정답일까, 관객이 왔을 때, 혹은 니나는 지금 그 뱅산카셀이 생각하는 정답을 맞추고 싶어하는데 뭐 배우님이니까 뭐 감독님의 정답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추고 싶어하는 강박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셨는지랑 있었다면 그런 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니나 같은 경우는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게 극복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제가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정말 모범생. 그래요. 고등학교 때 약간 이제 한번 좀 나도 좀 그런 게 싫어가지고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럴 수 없었던 그것도 아무튼 뭐 약간 태생적으로 조금 그 모범생이라기보다는 소심한 사람이라서 그 눈치 많이 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깨달은 적이, 제가 오늘 영화 보면서 그날이 떠올랐는데, 제가 연기과로 전과하고 나서 그 1학년 과정, 1학기랑 1학년 2학기 과정을 거의 올 A뿔을 받았어요. 연기과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단체 점수 받아야 되는 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뭔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들은 A+를 받았었어요. 근데 2학년 1학기가 됐는데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A+ 받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받고자 하는 내 그 어떤, 그러니까 저 선생님들 눈에,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 A+를 받으려면 내가 잘해서 A+를 받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비비기도 잘해야 질문을 많이 한다던가, 뭐 적극 참여한다던가, 뭔가 연습도 선생님 보는 데서 한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좀 싫어서
하려고 했던 거겠죠. 학생으로서.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부터 학교를 조금씩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좀 놀러 다니고 괜히 야구하러 가고. 그것도 모범생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그 제가 박명신 선배님이라고 그 얼굴에서 우리 이모로 나왔던 선배님 계세요. 동주에서 저희 어머니로 나오셨고 학교 때는 저희 교수님이셨어요. 아, 인연이 되게 깊네. 네, 교수님이 저 이제 선생님 수업 우리 동기들이 처음 수업 들어갔을 때 그때 정민이의 그 연기와 그 화술 수업이었거든요. 쟤는 천재라고. 아, 그 당시에? 첫 그 학기에 얘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걸 아는 애다. 막 이런 칭찬을 막 남발하셨어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 네, 막 엄청 예뻐해주고. 근데 제가 그 다음 학기부터 학교를 조금씩 안 나가기 시작하고 뭐 극단에서 형들 야구한다 그러면 수업 안 가고 아프다 그러고 야구하러 가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수업 들어갔는데 너 아프다고 하더니 야구하러 갔다면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운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심장이 이거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판단을 했어요. 이게 뭔가 나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니나도 의도적으로 뭔가 할 때는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고 뭔가를 깨달아가면서 이게 막 뭔가 똥물을 뒤집어 쓰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똥물을 뒤집어 쓸 자신이 없는 사람이고 그걸 뒤집어 쓸지언정 내가 저기까지 도달하러 갈 용기도 없는 사람이겠다라는 판단을 저는 좀 그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감독님들이 저 예뻐해 주시거든요. 뭐 이렇게 작업 같이 했던 감독님들이 저 생각해봤어요. 예뻐해 준다라는 이유는 우리 정민이 예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작품을 했던 감독님이 다음 작품을 또 같이 하자고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 이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뭐 나랑 작업하는 게 왜 좋으셨을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 저는 감독님들이 시키는 걸 정말 잘해요. 성실하게 수행한다? 성실하게 수행. 그러니까 감독님들을 놀래켜줄 자신은 없어요. 저는 그 어떤 니나처럼 갑자기 막 그 뱅상카셀이 눈물을 흘릴 정도의 이런 거 저는 그런 자신은 없지만 감독님들이 그리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줄 자신은 있다.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정답 맞추기를 아주 잘하는 배우인 거죠. 그것도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거 잘하고.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스스로 그냥 잘 웃고 그냥 바보같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오래 기다리셨는데. 예. 근데 만남은 진짜 천부적인 것 같아요. 아 저요? 예. 그 어떤 주제를 던져도 그냥 막 술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네. 오늘 영화 잘 봤고요. 오늘 약간 대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배우님이 되게 이전에 비해서 연기를 대하는 자세가 많이 편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뭔가 어쨌든 글을 쓰시는 분으로서도 옛날에 일기를 쓸 때 막 미래를 그려보면 다 디스토피아 같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자연스레 삶을 대하는 자세도 좀 많이 여유로워졌다고 느끼시는지가 궁금하고 플러스 예전에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헐리우드 너는 잘 가라 난 여기 있겠다 하셨는데 이제 그 목표는 버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걸 얘기했을 때도 사실 그 목표로 하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미스터 팍 뭐 무비 이러면 오케이 하고 가겠죠. 네, 근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그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괴로웠던 것은 현실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몸은 현실에 있는데 현재에 있는데 자꾸 내 머리는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어디에도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뭔가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계속 내 머리는 오지 않은 곳에 가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지금도 사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살면 좀 많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당장에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대사가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대사를 앉아서 대사를 외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외워지지 하고 공연 때 대사 틀리면 어떡하지?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사 안 외워지면 대사 왜 이렇게 내가 늙었나 보다. 내가 뭐가 어떻게 됐나 보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소한 어떤 사연에서 생각이 된 어떤 저의 그냥 깁생이지만 그냥 내가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되게 열심히 사는데 지금 요 앞에 있는 걸 보고 가야 되는 상황에 두 스텝 먼저 상황을 보려고 움직이다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지구는 멸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빠르게. 네. 쭉 하세요. 지구는 빠르게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에 제가 쓰는 글들도 그래서 조금 제 소설 쓰고 있거든요 요즘. 소설 쓰고 있는데 옛날에 썼던 그러니까 소설은 써본 적 없지만 이야기들을 쓸 때는 항상 뭔가 이렇게 망해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주제가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엄마가 나와.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다 보면.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재밌어요. 그런 글을 안 쓰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냥 사람들 웃겨주려고 쓰는 글들 있잖아요. 사람들 재밌으라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언제 주면 됩니까? 아직 멀었죠. 내년 말. 이 회사에서 나오나요? 그러고 싶었는데 너무 양심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왜냐면 소설가가 아니잖아요. 왜 스스로 그렇게 규정합니까? 그러니까 소설가라는 건 소설책을 써본 사람이 소설가잖아요. 그게 뭐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든 뭐 어디에든 당선이 됐든. 근데 저 소설책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회사에서 제가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 소설 사세요. 이러면 얼마나 재밌게요. 이거 너무 양심 털린 짓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회사에 제안이 마침 그러니까 내가 소설을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을 때 다른 회사에서 마침 소설 제안이 왔고 한 번도 저한테 소설 제안을 하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소설 제안이 왔고 그래? 그러면은 연습 삼아 여기서 한번 해보고 책을 여기서 내면 이젠 우리 회사에서 내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조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이미 얘기가 된 팀도 있고 그러면. 소설이요? 네. 저 정말 습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습작인데 여러분들은 저희 습작을 사서 보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좀 죄송하죠. 그래서 열심히 쓰려고 하고 있죠. 재밌어요. 근데 쓰고 있는. 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근데 저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후회돼요. 왜요? 인사드리자마자 관객 질문부터 할 걸. 아 질문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가지고. 아니요, 뭐 그러고 네.
그 커리어를 돌아보면서나 뭐 일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후회했던 적이 있나? 또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는 뭐 그런 적도 있나? 저는 하루에 꼭 한 번씩은 후회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후회가 깊은 후회가 아니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연습을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 맞다 끝나고 집을 가야 되지. 괜히 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이제 뭐 그런 사소한 후회들 있잖아요. 그런 후회들을 하면서 사는데 저는 후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진짜 좋으시네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후회와 반성은 반성이라고 하니까 더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후회 많이 하죠. 굵직한 후회들도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왜 배우가 하고 싶었을까? 라는 후회들도 하죠, 가끔씩.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 후회를 딛고 일어날 어떤 것들을 이제 또 찾아나가야 되고, 보통은 그게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이걸 왜 한다 그래가지고 막 혼자 허벅지 때리고 있을 때, 근데 내일 어떤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이 너무 좋아. 이 사람들이 너무 좋고, 그래 이 맛에 영화 찍지 하면서 또 영화 찍고 재밌고, 뭐 밥 뭐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이 맛에 지방처럼 오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딛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씩 여유로워지고, 그래 맞아, 내가 그 예전에 이런 후회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던데 라는 데이터가 쌓이니까 좀 후회의 간격이 좀 넓어지죠. 이제는 옛날에는 맨날 계속 후회했다가 힘들어. 그게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 후회하는 제 자신이 그렇게 싫지는 않습니다. 오늘 한참 스님이랑 이야기 느낌이 드는데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자, 그 연말 어떻게 부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계획 연말이요? 혹은 뭐 내년 이제 보시잖아요. 네, 뭐 이제 올해 이번 달 말에 공연 시작하면 3개월 넘게 공연을 할 테고, 내년에 할 작품들도 대략적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어렴풋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있고, 무대에서도 책이 꽤 나올 것이고, 그럼 또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행사들이 있을 것이고, 뚝딱 하겠죠. 그 어둠에 한 번 더 만나길 기대합니다. 불러주시면 저야 언제든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국민 배우 겸 출판사 대변 박은님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받아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큐레이션은 내일 마지막이고요. 빈자리 몇 개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드신 그 쓰레기 같은 거 그냥